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저희 가족은 유산 문제로 다툼이 잦았어요. 어머니, 지금 제 사정 아시잖아요. 당장 내일 월세 낼 돈도 없다고요. 아들 윤성이의 말은 간절했지만 저는 녀석에게 돈을 주었다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죠. 너 그 돈 받으면 다시 또 술 마시고 여자 만나는데 다 탕진할 거 아니니? 내가 그걸 모를 것 같아? 어찌 되었건 네 아버지가 나에게 남긴 돈이다. 그걸 함부로 날려버릴 순 없어. 그때 저의 결정이 이런 비극을 낳을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어르신들. 오늘 사연은 서울의 박화영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일은 남편이 죽고 나서 시작되었어요. 비록 자상한 맛은 없었더라도 가족 부양을 위해 평생 고생해왔던 우리 남편. 그런 남편을 앗아간 것은 바로 이 험한 세상이었답니다. 목수였던 남편이 평소처럼 현장 일을 하다가 추락사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저희 남편이요? 건물에서 추락을 했다고요? 저는 놀란 가슴을 붙잡고 덜덜 떨리는 손을 가슴에 품은 채 병원에 도착했어요. 사망자 확인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의사들이 시신 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고인께서 워낙 높은 곳에서 떨어지셔서 원하신다면 저희가 대신 사망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남편의 몸은 침대에 뉘어 흰 천에 덮여 있었는데 그나마도 붉은 피가 배어 나와 있더군요. 윤성이 아빠, 어쩌다가 이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어요. 하루아침에 남편 일은 과부가 된 것도 서러웠지만 그래도 한평생 저를 위해 가족을 위해 뼈 빠지게 고생한 남편의 최후가 너무 불쌍하고 비참했거든요. 인생무상이라는 말이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아들 윤성이가 급히 달려온 건 저녁쯤 일이었어요. 남편이 사망하기 직전까지도 잦은 음주와 윤락업소에 들락거려 저희 부부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아들은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에 왔더군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다니. 펑펑 우는 아들 윤성이의 모습을 보며 그래도 아들은 아들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목 놓아 슬퍼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제 생각에 마침표가 찍히기도 전에 윤성이가 입을 열더군요. 어머니,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쩌죠? 어쩌다니 뭘 말하는 거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유산 배분을 해야 하잖아요. 아버지가 생전에 뭐라고 하신 말씀은 없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제 아들에게 정말 큰 실망을 했습니다. 지금 자기 아버지가 죽은 판에 유산을 운운하다니요. 아들아,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내 아버지가 죽어서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돈부터 이야기하다니. 어머니, 저는 그냥 현실적인 것뿐이에요. 미래를 미리 잘 대비해놔야 우리 집안이 기울지 않죠. 저는 아들의 말을 일절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아들은 항상 자기 일은 뒷전이고 딴짓을 하기 바빴거든요. 맨날 유튜브로 핑계고인지 뭔지 하는 예능만 하루 종일 보고 있고 그런 상태로 최근에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탔다는 뉴스를 보더니 자기도 소설가가 되겠다며 나이 30이 넘은 녀석이 이리저리 떠벌리고 다니더군요.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혀를 찼어요. 당장 녀석의 엄마인 저도 이제는 나이를 먹을 대로 먹은 상태라 하루하루가 힘들었으니까요.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허리, 무릎, 어깨, 어디 하나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고 최근에는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서 내가 치매인가 두렵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저희 마음은 모르고 자기 아버지가 죽은 와중에도 돈만 생각하는 아들이 정말 답답했습니다. 일단은 내 아버지 잘 보내드리는 게 우선이다. 그 전까지 돈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말거라. 남편의 장례를 치르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게 되더군요.
배우자를 먼저 보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우나 고우나 한평생을 같이 한 사람을 이리 보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요.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왜인지 제가 못해준 것만 떠오르더군요. 가슴이 답답하다고 할 때 병원이라도 한 번 더 데려가 줄 걸. 먹고 싶다던 회 한 접시 아끼지 말고 사줄 걸 하고요. 남편은 제 앞으로 어느 정도 재산을 남겨줬어요. 우선 현금 1억이 든 통장과 같이 살고 있는 작은 주택까지 모두 제 앞으로 남겼죠. 나중에 늙어서 같이 요양원에라도 갈 생각이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리다니. 저는 가슴이 아파서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도 한동안 눈물로 낮과 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저를 더 괴롭게 한 것은 바로 아들 윤성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장례식도 끝났겠다. 유산 문제를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긴 저에게 계속 돈 이야기만 하는 아들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어요. 제가 홧김에 입을 열었죠. 도대체 넌 내 아버지가 죽어서 슬픈 게 맞긴 한 거니? 그놈의 돈소리를 언제까지 하려는 거야? 어머니, 지금 제 사정 아시잖아요. 당장 내일 월세 낼 돈도 없다고요. 아들 윤성이의 말은 간절했지만 저는 녀석에게 돈을 주었다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죠. 너 그 돈 받으면 다시 또 술 마시고 여자 만나는데 다 탕진할 거 아니니? 내가 그걸 모를 것 같아? 어찌되었던 네 아버지가 나에게 남긴 돈이다. 그걸 함부로 날려버릴 순 없어. 네? 뭐라고요? 그럼 설마 지금 저한테 한 푼도 안 주고 어머니 혼자 그 돈을 다 드시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 다 먹는다니. 아들의 상스러운 표현이 거슬렸지만 저는 이미 엎어진 물을 다시 담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 네 아버지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 내가 다 먹어서 의미 있게 쓸 생각이다. 그러니 넌 그렇게 알고 받아들이거라.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나도 아버지 자식이잖아요. 나한테도 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내 앞으로 남겼는데 대체 무슨 권리 타령을 하는 거냐? 물론 저는 정말 저 혼자 재산을 독식할 생각이 아니었어요. 어차피 제가 앞으로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나요. 제가 정말로 바라는 건 아들 윤성이가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깨닫는 거였답니다. 맨날 휴대폰으로 쳐다보고 있는 유진스나 지드래곤 같은 아이돌 가수가 아니라 어머니인 저를 더 소중하게 여겨주기를. 그리고 미래에는 자기의 반쪽이 될 여자를 찾아 행복해지길 바랐죠. 해서 아들의 감정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면 녀석에게 재산을 분배해 줄 생각이었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그런 조금의 기다림도 싫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최소한 어머니만큼은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실 줄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지를요. 그런데 결국 어머니도 마찬가지네요. 그날 이후 윤성이는 점차 저와 거리를 두는 것 같았어요. 제가 연락을 해도 잘 받지 않고 어쩌다 전화를 받아도 대면대면하기만 했죠. 저는 서운하면서도 정말 안타까웠어요. 어째서 내 아들의 시야가 이리 좁은 걸까? 조금만 멀리 보면 결국 가족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데.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어느 날 윤성이를 집으로 초대해 입을 열었어요. 윤성아, 아직도 모르겠니? 결국 제일 중요한 건 가족이야. 네, 알아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라고 하지만 정작 어머니 때문에 저는 아버지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해서 쫄쫄 굶고 있잖아요. 굶고 있다니. 너 지난번에 힘든 소리를 해서 내가 200만 원 보내줬던 건 어떻게 하고? 그 정도 푼돈은 금방 다 썼죠. 저는 제 아들의 말에 기가 찼어요. 정작 내가 주는 돈은 하찮게 여기면서 끊임없이 공짜를 바라고 무언가 얻을 생각만 하는 모습이 암담했죠. 저는 결국 답답한 마음에
하면 안 될 말을 하고 말았어요. 윤성아, 결국 아버지 유산은 언젠가 모두 너에게로 상속될 거야. 중요한 건 그 돈을 나중에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는 거지. 그런데 지금 상태로 내가 과연 그 돈을 올바로 쓸 수 있겠니? 모두 제가 상속한다고요? 왜요? 나도 언젠가 세상을 떠날 테니까. 아, 그러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 그 돈이 나한테 상속되죠. 아들 윤성이는 당연한 말을 과거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듯 눈을 빛내며 곱씹더군요. 제가 죽으면 돈을 상속받을 수 있다. 그 사실을 곱씹는 아들의 모습이 다소 소름이 끼쳐 저는 얼른 화제를 돌렸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윤성이는 무언가 생각에 잠긴 채 혼자 중얼거리더군요. 그러던 아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마치 좋은 생각이 났다는 듯 저를 향해 웃는 모습. 제 아들 윤성이가 초승달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둘이 여행 갈래요? 저는 그날 아들의 제안을 거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아들의 말대로 함께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게 아들이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분명했거든요. 어머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많이 잘못한 것 같아요. 이참에 모자간에 둘이 여행이라도 가서 머리라도 식히고 오면 좋잖아요. 저도 어머니도 아버지 일 때문에 힘들었던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갑자기 여행이라니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무엇보다 제가 죽으면 모두 아들 윤성이가 물려받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그런 소리가 나왔으니까요. 순간 머릿속에 뉴스 기사들이 스치더군요. 자기 엄마를 길바닥에 버리고 갔다는 뉴스나 학대했다는 소식까지요. 제가 당황하고 있는데 윤성이가 제 손을 꼭 부여잡더군요. 같이 가요. 네? 저는 잠시 눈을 끔뻑였어요. 그래, 이 아이는 내 아들이지. 내 아들 윤성이를 내가 지금 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저는 그런 아들의 손을 꼭 부여잡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같이 가자꾸나.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 없다는 아들의 말에 저는 정말 몸만 움직였어요. 강원도 산골로 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가볍게 갈아입을 옷만 챙겼죠. 윤성이가 차를 운전했고 저는 보조석에 앉아 함께 했어요. 가는 내내 윤성이가 제가 좋아하는 이문세 노래를 틀어주더군요. 솔직히 말해 좋았어요. 너 엄마가 이문세 좋아하는 거 아직 기억하고 있니? 그럼요. 어머니에 대한 건 항상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걸요. 아들의 말에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아들을 내가 의심했다니. 혹여나 나를 막대할까봐 걱정했던 스스로가 부끄러웠죠. 저는 한결 마음을 편하게 먹고 둘의 일정에 집중했어요. 그러던 중 윤성이가 차를 휴게소 쪽으로 몰더군요. 어머니, 같이 우동 한 그릇 하고 가실래요? 윤성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이 차에서 내려 함께 휴게소 식당가로 향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운 늦은 밤에는 인적이 드물었고 아들 윤성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제가 가서 우동 시키고 올게요. 아들이 잠시 자리를 비우는데 저도 모르게 아들의 뒷모습에서 시선을 뗄 수 없더군요. 분명 아까 함께 차에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이 놓이긴 했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본능적인 불안이었죠. 혹여라도 아들이 나를 여기에 두고 가지 않을까 하는, 그도 그럴 게 착히는 아들에게만 있었고 저에게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이 그저 맨몸뚱이 하나뿐이었으니 당연한 걱정이었죠. 다행히 아들은 우동을 가져와 저와 마주 앉아 먹었어요. 그제서야 정말 안심한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우동을 먹었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우동을 먹다 보니 문득 아들이 저를 빤히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내가 너무 우동에만 집중했나 싶어 겸연쩍은 표정으로 입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왜 그리 엄마 얼굴을 빤히 쳐다보니 부끄럽게 시리. 그냥요. 어머니 얼굴을 제 마음에 새겨두려고요. 얘는 원 무슨 드라마 주인공처럼 말을 하고 그러니. 저는 가볍게 웃으며 우동을 마저 먹었어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 사이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가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마저 우동에 집중해 식사를 마무리했어요. 쌀쌀한 날씨에 아들과 함께 마주 앉아 먹은 우동의 만족감을 느끼던 순간 아들의 말이 머리를 스치더군요. 어머니 얼굴을 마음에 새겨두려고요. 그런 말을 왜 한 걸까? 아니, 돌이켜보니 정상적인 말 같지가 않았어요. 나랑 같이 여행을 가는데 그게 무슨 소리지? 마치 2번 다시 안 볼 사이인 것처럼. 거기까지 생각하는데 섬찟한 예감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저도 모르게 이끌리듯 윤성이의 차가 주차된 곳을 향해 일어나 달렸습니다. 식당가의 문을 열자마자 찬바람이 폐에 들어차 칼날처럼 해집더군요. 이미 새벽이 가까운 시간, 인적은 저를 빼고 거의 없었고 저 멀리 보이는 건 붉은 빛을 발하며 휴게소를 빠져나가고 있는 윤성이의 차였습니다. 저는 차의 뒤를 쫓아 황급히 달리며 믿을 수 없는 현실을 곱씹었어요. 윤성이가 이럴 리가 없는데. 윤성아 라고 외치며 차를 향해 내달리던 다리가 그만 어설프게 땅을 디뎌 몸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말았습니다. 찬바람이 다시 저희 온몸에 들이쳤고 윤성이가 몰고 가는 차는 휴게소 출구를 지나 아예 고속도로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내 아들이 엄마인 나를 버렸다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저는 멍하니 찬 바닥에 주저앉아 되뇌었습니다. 분명 무슨 사정이 있겠지. 금방 다시 돌아오겠지. 윤성이가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내 배로 낳은 자식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은 어떤 어머니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끝끝내 윤성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상황이 나빠지던 시각은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차디찬 칼바람이 늙고 주름진 손을 핥히었습니다. 다시 식당가로 돌아갔는데 제가 먹고 있던 우동을 이미 치웠더군요. 잠시 당황했다가 일단 다른 자리에 앉았어요. 휴대폰도 지갑도 모두 차에 두고 온 터라 저에게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게 몇 시간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왜 나를 버린 것인지, 이게 정말 현실인지 그것을 받아들이려 노력하면서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창밖에 햇살이 비추더군요. 밤을 꼬박 새면서 저는 마침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아들 윤성이가 저를 휴게소에 버렸다는 것을요. 문제는 날이 밝으며 휴게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시작되었습니다. 넓던 식당가도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차기 시작했고 결국 내부에 아무런 음식도 먹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한 건 저뿐이었습니다. 당황스럽고 창피하더군요. 저는 눈치를 보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낮에는 휴게소 근처를 배회하다가 늦은 밤과 새벽에는 식당 내부에 앉아 밤을 지새우는 걸 이틀 동안 반복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식당 내부 정수기가 있어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다가도 혹시라도 그 사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그저 막연하게 주차장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많은 인파 속에서 저를 찾지 못할까봐 화장실 가는 것도 최대한 줄이고 가장 눈에 잘 띄이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이틀 동안 먹은 것이라고는 물뿐인지라 배가 무척이나 고팠습니다.
노숙인들이 왜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는 걸까 싶었는데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니 정말 남들 몰래 음식물이라도 뒤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아이가 알감자를 잔뜩 남긴 채 제가 앉은 벤치에 두고 가는 걸 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감자를 허겁지겁 먹어 치웠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 그 아이가 자기 엄마랑 다시 왔더군요. 어? 내 알감자. 거지 할머니가 내 감자를 다 먹어버렸어. 알고 보니 감자를 버린 게 아니라 깜빡 잊고 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듯 자리에서 일어나 사람이 없는 쓰레기장으로 갔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할 것이지 답답하게 왜 그러고 있냐고 하신다면 아들에게 한번 버림받아 보라고 대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나의 혈육에게 버림받았다는 충격 때문에 그때의 전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보인 것은 아까 제가 감자를 훔쳐먹은 엄마와 아이였습니다. 저는 따지러 왔나 싶어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배가 고파서 나도 모르게 그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할머니 여기 오래 계셨던 거예요? 복장을 보니까 노숙하시는 분 같지는 않은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걸까요? 제가 망설이고 있으니까 여자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경계하실 필요 없어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래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정작 내가 낳은 아들은 나를 버리고 가버렸는데 생면부지의 낯선 사람은 나를 도우려고 하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하늘이 내린 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확신이 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차편을 타고 서울로 돌아가고 싶어요. 제 말을 들은 여자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와 함께 강원도에 있는 가족을 만나러 간다고 하던 여자분은 자신이 서울로 곧바로 돌아갈 계획은 없지만 저를 터미널로 데리고 가 차비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 냄새나? 쉿. 그런 말 하면 못 써. 여자분의 차에 타자 아이가 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틀간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못한 상태였으니까요. 여자분은 제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간단하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은 물론이고 정말 말대로 저를 터미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할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서울 집으로 돌아가시면 모두 잘 될 거예요. 아참, 그리고 여기 가시면서 여비로 쓰세요. 여자분은 차비는 물론 제게 5만 원 지폐도 따로 주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챙겨주는데 난 줄 게 없어서 미안해요. 뭘요? 어차피 돌려받을 생각으로 드리는 것도 아닌데요. 뭘? 그냥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래요. 여자분의 도움으로 저는 그렇게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를 탈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서울로 돌아와 여비로 받은 돈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집 현관을 열려던 찰나 안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거기 냉장고에서 술 좀 더 가져와. 우리 이제부터 제대로 놀아보자. 아이 참, 오빠도 또 밤새 뭘 하려고 그래. 안에서 술에 취한 아들의 목소리는 물론 다른 여자들의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 저의 집을 차지하고 여자를 불러 자기 마음대로 놀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문을 열려다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대로 안에 들어갔다가
아들로부터 어떤 험한 꼴을 또 더 당할까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 번 저를 버린 녀석이니 또 어떤 식으로 나올지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몸을 돌려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신고하겠다는 저희 말에 젊은 경찰관이 저를 위아래로 흘겨보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치매 걸린 노인들 한풀이 들어주는 데 아니에요. 속상한 일 있으면 가족들끼리 대화로 푸세요. 바쁜데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요. 젊은 경찰은 저를 자식에게 삐진 노인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억울했지만 그러는 게 이해는 되었습니다. 제가 입고 있던 옷에서는 여전히 냄새가 났고 얼굴도 머리도 성한 곳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끈질기게 제 신고를 받아달라며 매달렸습니다. 소란이 커지자 안쪽에서 나이가 지긋한 중년의 경찰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뭐 때문에 그러는데? 그냥 치매 걸린 할머니예요. 자기 아들을 신고하겠다나 뭐라나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고요. 저는 절박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치매 걸린 게 아니에요. 제 아들 윤성이가 저를 휴게소에 버리고 제가 살던 집에 여자들을 불러 살고 있어요. 이대로 저 혼자 집에 돌아가면 무슨 꼴을 당할지 무서워서 여기로 온 거라고요. 제 말에 중년의 경찰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자신을 형사라고 소개한 중년의 남자분은 젊은 경찰더러 자신이 할머니를 맡겠다고 하고는 저를 안으로 불렀습니다. 할머님, 가짜로 꾸며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하신 말씀 모두 정말입니까? 그렇다니까요. 제가 버려진 휴게소 이름은 물론이고 날짜까지 다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제 집에 가도 아들놈이 술에 취해 있고요. 제 말에 형사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존속 유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도 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댁으로 가보시죠. 형사분의 말에 저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경찰은 형사분에게 시간 낭비일 거라며 툴툴거렸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는 형사분과 젊은 경찰 두 사람을 동행하고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장서서 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안에는 더 뜻밖의 난장판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젊은 남녀가 술에 취해 도박판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뭐야 이거? 경찰이잖아. 야, 튀어. 아들 윤성이를 포함한 남녀 5이 화들짝 놀라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술에 취한 그들의 움직임은 둔했고 형사분과 젊은 경찰은 단호하게 그들 모두를 체포했습니다. 뜻밖의 광경에 저는 놀라서 눈을 큼지막하게 뜨고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수갑을 차고 바닥에 얼굴이 눌린 아들 윤성이가 뒤늦게 저를 알아보고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외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어떻게 여기에 돌아온 거예요? 그런 아들의 말을 듣자마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럼 너는 내가 죽기라도 바랐던 거니? 정말 그랬던 거야? 하긴 그러니 네가 날 그곳에 버려두고 떠났겠지. 그러니 이틀이 넘게 내가 굶고 야위건 말건 버리고 무시했겠지. 아들 윤성이가 무어라 변명하려 했지만 형사분과 추가로 출동한 경찰들이 아들을 포함한 남녀를 집에서 끌고 나갔습니다. 형사분이 나중에 저에게 따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많이 놀라셨겠지만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단순한 유기죄를 포함해서 안에서 불법 도박까지 적발한 상황이라. 그리고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마약 범죄까지 연루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어머니께서 정말 큰일 해주신 겁니다. 저는 형사분의 말에 놀라서 눈을 끔뻑일 뿐이었습니다. 제 아들 윤성이가 철없이 산다고는 생각했지만 이리도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후에 윤성이와 유치장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녀석은 저를 향해 눈을 부라리며 말하더군요. 일단 나부터 여기서 빼내줘요. 내가 나를 버린 녀석에게 왜 그래야 하니? 내가 만약에 어머니를 정말로 버릴 생각이었으면 어디 바다나 산에 버리지 고작 휴게소에 버렸겠어요? 정말 버리려던 게 아니라 그냥 홧김에 그런 거라고요. 어디에 버린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니? 중요한 건 내가 죽건 말건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지. 어머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아들의 말을 무시하고 형사분에게 모든 절차를 법대로 진행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 아들 윤성이는 현재 구치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형사분이 말했던 대로 녀석이 연루되어 있던 범죄는 생각보다 심각했더군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느라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여전히 저희 마음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인생을 내가 망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나를 버린 자식에게 응당한 값을 치르게 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무엇이 올바른 것이었을까요? 더 나은 해답이 있었을까요? 어르신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부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